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걱정도 있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자, 주위가 어두웠다.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동요와 소음이 가까워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시기가 지금 언제냐면 해방 직후에 그리고 소련군이 지금 입성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북쪽에 있는 모습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6.25 전쟁 겪게 되면서 145태 때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소련군이 들어오느라고 이제 막 소음이 막 나타나게 되고요. 군중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막스의 소리가 연방 계속됐습니다. 세상 형편을 알아보려고 거리에 나갔던 아내가 돌아왔고요. 여보, 당구 부대가 들어왔어요. 당구는 밑에 적어줍시다. 탱크예요, 탱크. 탱크 부대가 들어왔어요. 거리는 온통 사람들 사태가 났는데 집안은 초밖에 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기뻐서 막 나가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국은 어때? 불안하잖아.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요. 자, 뭐라기는 나가봐요. 마우제가 들어왔어요. 마우제 밑에 적어주세요. 러시아인이라는 표현이에요. 러시아인이 들어왔어요. 자, 어둠 속에서 아내의 음성은 격했으나 감격인지 당황인지 알 길이 없대요. 계집이란 저렇게 우둔한 건 바보 같은 거예요. 어리석고 대담한 것일까? 그러니까 어때? 이국은 막 불안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는데 지금 아내는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 무슨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 있어요? 하니까 이 이인국 입장에서는 좀 바보 같은 사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인국 박사는 엷은 어둠 속에서 마누라 쪽을 주시하면서 입맛을 다졌습니다. 불도 여태 이때까지 안 켜고 마누라가 전등 스위치를 틀었어요. 이인국 박사는 백촉 전등에 너무 화난 것이 좀 못마땅했대. 왜냐? 내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 불안해하는 거죠. 계속 똑같아. 내 흔적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불은 왜 켜는 거요? 그럼 켜지 않고 깜깜한데. 자, 어서 나가봅시다. 마누라가 이끄는 데 따라 이인국 박사는 마지못하면서 시침 떼고, 그러니까 시침이 뚝 떼고서 따라 나섰어요. 헤드라이트에 눈부신 광선, 탱크 부대의 진주는 막 이제 주둔하는 거예요. 끝을 알 수 없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이인국 박사는 부신 불빛을 피해서 가로수에 기대어 섰대요. 자, 가로수에 기대어 섰다 거기 표시합시다. 왜? 남들 눈에 안 띄려고. 그러면 내가 남의 눈에 띄었다가 저놈 친일파다 하면은 이제 막 끝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시선 끌지 않으려고 가로수로 기대에 서 있는 겁니다. 환호성, 만세 소리가 그칠 줄 모르는 그 양쪽 기슭을 끼고 탱크는 물 밑을 서서히 흘러가요. 윗뚜껑을 열고 반신, 몸에 이제 전반을 내민 중대가리의 중은 스님이에요. 스님머리니까 팍팍 깎은 머리입니다. 군이니까. 이제 스님처럼 깎은 머리를 한 병정은 간간히 가끔씩 우라, 이거는 만세라는 의미래요. 러시아어예요. 만세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대요. 왜냐면 그 군인들은요, 러시아인이냐, 소련인이냐. 자, 이제 이인국 박사는 자기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이방의 부대, 남의 나라 부대라는 환각을 느끼면서 박수도 환성도 안 나가는 먹저건 속에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왜냐, 갑자기 소련군이 들어왔잖아. 나는 일본을 이제 막 이렇게 그거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어색하고 혼란스럽기도 한 겁니다. 그는 자기의 거동을 누가 주시하지는 않나 해서 주의를 두리번거렸어요. 계속 어때? 나 알아볼까봐 걱정돼요.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는 관심을 두는 일 없이 탱크를 향해서 목청이 터지도록 거듭 만세만 부르고 있지 않을까? 어떻게든 되겠지. 나 살아남을 길이 있겠지. 그는 밑도 끝도 없는 한마디를 내면서 유유히 집으로 들어왔어요. 민요 뒤에 계속되던 행진곡이 그치고 주둔근, 소련군은 사령관의 포고문, 알려주는 그 말이에요. 포고문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라디오 앞에 다가 앉아서 귀를 기울였어요. 귀를 기울였다 거기 표시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상황이 변화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귀를 딱 잡아야 돼. 이런 소식들을 좀 열심히 들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측을 위해서. 시민의 생명재산은 절대 보장한다. 각자는 안심하고 자신의 직장을 수호하라. 총기, 일본도든 1층의 무기 소지는 그만이 하지 않으니 즉시 반납하라는 등의 요지였어요. 위험하잖아. 문득 단스, 이제 이 옷장 속에 넣어둔 총의 생각이 비치었대요. 이 사냥총이에요. 사냥총 반납해야 되잖아. 이거 나 아끼는 건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것마저는 바쳐야 하나. 영국제 쌍발, 손 때문에 애완물같이 느껴져서 누구한테 단 한 번도 빌려주지 않았던 최신형이에요. 이인국 박사는 다이얼을 눌렀대요. 이 다이얼은 역총 다이얼 아니에요. 그 라디오 다이얼이에요. 왜냐?
다른 소식도 알고 싶은 거야. 지금 서울은 어떻게 되나 궁금하겠죠? 대체 서울에서는 어떻게들 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도 마찬가지다. 어때요? 우리 서울도 똑같아요. 민요 아니면 행진곡이 나오고 그러다가 건국준비위원회 누군가의 연설이 계속되고 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대요. 어떻게 될지 잘 가늠이 안 가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자, 해방 직후 2, 3일 동안은 자기도 태어났지만 뻔질나게 드나들던 몇몇 친구들도 소련군 입성이 보도된 이후부터는 거의 나타나질 않대요. 자, 이 친구들 동그라미 칩시다. 얘 어땠어? 친일파였잖아. 친구들도 어떻게 했어요? 친일파야. 그러니까 어때요? 처벌 받을까봐 얘네들도 두려워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뛰어다니며 물을 경험은 더욱 없어요. 왜냐? 안 돼. 들키면 안 돼. 감이 이슥해서야. 꽤 깊어서야. 중학교와 국민학교를 다니는 아들, 딸이 굉장한 구경이나 한 것처럼 테프와 로스케도 러시아인이에요. 러시아인의 이야기를 들어놓으면서 돌아왔대요. 로스케 밑에다가 러시아 사람이라고도 적어주세요. 왜냐면 이 아들, 딸들은 어리잖아. 애 같은 생각인 거죠. 재밌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심중, 그 마음은 아랑곳 없다는 듯이 어머니 그리고 해수기와 함께 저희들 이야기, 그 소련군이 들어왔대요 하는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었고요. 이인국 박사는 슬그머니 일어나서 2층으로 올라와 다다미 방에서 혼자 뒤굴었어요. 걱정되니까 앞일은 어떻게 될지 전개될 건지 뛰어넘을 수 없는 큰 바다가 가로놓인 것 같은데요. 자, 뛰어넘을 수 없는 큰 바다 동그라미 칩시다. 자, 이 바다를 넘어야 되는 거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짜 바다가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뭔가 장애물, 뭔가 시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애물과 시련이 어때요? 넘기 어려운 거예요. 극복하기 힘든 것들을 말합니다.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과 시련을 조금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해준다 아니면 상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어낼 수 있는 실마디가 전혀 아주 다듬어지지 않는 뒤엉클어진 상념 생각 속에서 그래도 이인국 박사는 꺼지려는 지푸를 불러일으키는 심정으로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막연한 한 가닥의 기대만을 끝내 포기하지 않은 채 천장을 멍청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지난 일에 대한 미우침이나 가책 같은 건 아예 있을 수 없었다. 거기 표시할게요. 자, 나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책은 없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만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속에서 갑자기 지금 자동차 속에서 얘기가 나오죠. 요거 현재로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표시 꼭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현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어떤 내용인지 기억날까요? 이인국이 딸이 누구랑 결혼한다고? 미국인이랑 결혼해서 미국에 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가기 위해서 미국의 대사관에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길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속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키워드를 알 수 있겠죠. 현재로 돌아왔어요. 자, 이런 구성.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거 우리 뭐라고 했었죠? 역순행적 구성.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인국 박사는 들고 나온 석간을 펼쳤대요. 자, 석간의 석자가 무슨 석자일까? 돌석? 아니야. 우리 조식, 중식, 석식이라고 하죠. 조식은 뭐야? 아침밥, 중식은? 점심밥, 석식은? 저녁밥. 석자는 저녁이에요, 저녁. 간자는 이제 신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녁에 발행되는 신문이고요. 이 석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석간을 읽으면서요, 다시 과거 회상을 하게 돼요. 과거 회상의 계기입니다. 어떤 과거로 회상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 예전에 아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까요? 아들이 이제 러시아 유학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그 계기 이제 장면을 회상하게 됩니다. 같이 가볼게요. 자, 1면의 제목을 대강 훑고 난 그는 신문을 뒤집어 꺾여서 3면, 사회면으로 눈을 돌렸어요. 북한 소련 유학생 서독으로 탈출. 왜냐? 소련 유학생이잖아. 서독으로 탈출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어때요? 우리 아들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자, 바둑돌 같은 붉은 활자의 제목, 왼편 전단을 차지한 외신 기사, 손바닥만한 사진까지 곁들여 있었어요.
그는 코어리에 내려온 안경을 올리면서 눈을 부릅떴습니다. 왜냐? 아들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시각은 활자 속을 헤치고 머릿속에는 아들의 환상이 뒤엉켜 들이쳐왔어요. 아들을 모스크바로 유역시킨 것은 자기의 억지에서였던 것만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어디로 가요? 과거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 표시해 주시고요. 언제냐? 우리 아들을 소련 유학 보내던 아들을 소련으로 유학 보내던 그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럼 북쪽에 있을 때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신, 계급, 성분 어디 하나나 부합될 조건이 있었단 말이니까 출신이나 계급이나 성분이나 좋아요?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 출신도 안 좋고 계급도 안 좋고 성분도 안 좋은데 갈 수 있게 된 거야. 왜 갈 수 있었는지 얘기합니다. 고급 중학을 졸업하고서 현재는 고급 중학은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입학된 바로 그 해다. 이인국 박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처세 방법에 대해서 절대적인 자신을 가지고 있었대요. 자, 그때의 동그라미 칩시다. 요 그때는 언제냐면요. 광복 직후. 소련군이 주둔하던 소련군 주둔 시기에 이때나 지금은 언제예요? 지금은 6.25 전쟁 이후입니다. 현재를 말해요. 6.25 전쟁 이후 현재의 시점을 얘기합니다. 이 6.25 전쟁 이후의 현재에도 나 방법에 대해서 내가 처세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러시아로 가라 라고 하는 거죠. 얘 너 노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노어는 러시아어예요. 러시아어. 밑에 적어줄게요. 왜요? 아들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버지의 말에 으아 이상하고 좀 의심스럽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반문 되물었어요. 원시가 별 수 없다. 외정 때는 외정은 언제예요? 일제강점기. 외자가 우리 일본입니다. 일본. 일제강점기 시기 때는 그래도 일본말이 출세를 하게 했고요. 왜냐? 일본이 셌으니까 일본말 알면 출세할 수 있었어. 근데 이제는 노어가 또 판을 치잖니. 왜? 지금 러시아가 잡고 있으니까 노어 공부해야 돼.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바에야 그 물속에서 살 방도를 궁리해야지. 자, 지금 보시면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대요. 자, 고기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물은 어디예요? 물은 현실 세계를 말합니다. 내가 이 나라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물속에서 살아남을 방법, 이 안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이 사람, 이 기회주의적인 모습, 그리고 현실 수능적인 모습을 좀 더 보여줍니다. 현실 수능적인 모습이라고 적어줄게요. 현실 수능적. 기회적인 모습도 있어요. 내 기회를 무조건 잡아, 그리고 현실을 무조건 따라가, 이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아무튼 그 노서와 러시아 말 꾸준히 해라.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새삼스러이 자극을 받는 것 같진 않았어요. 내 나이로도 이제 이만큼 뜨내기 회화쯤은 할 수 있는데 내 나이 한 40대쯤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너 새파란 너희 낯새 밑에 적어줍시다. 나이예요. 나이. 너희 나이로는 그걸 못하겠니? 넌 나보다 더 잘하겠지. 그러니까 염려하세요 아버지. 아들 대답이 그에게는 믿음직스럽게 여겨졌어요. 인구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디 코 큰 놈이라고 별건 있겠니? 코 큰 놈 표시해봅시다. 우리 백인들을 코쟁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백인, 그 중에서도 러시아인을 말합니다. 러시아인. 러시아 사람이라고도 뭐 별거 있겠니? 말 잘해서 진정이 통하기만 하면 그것들도 다 그렇지. 그러니까 러시아 말 잘하면 우리 출세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박사는 끝내 스탠코프좌의 배경으로, 자, 스탠코프좌의 배경 거기 표시해 봅시다. 자, 우리 뒤에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요, 우리 이인국이 감옥에 끌려가요. 거기에서 스탠코프라고 하는 장군을 만나게 되고요. 이 사람과의 인연을 통해서 이제 신분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유학을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왜 출신 이런 거 좋지 않은데 이 사람의 백으로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사의 배경으로 요직, 중요한 직책에 있는 당 간부의 추천을 받아들여서 아들의 소련 유학을 결정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있었던 거야. 여보, 보토를 삽시다. 거저 편하지 않게 나는 삶이 이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것 같아요. 이거 뭐냐?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는 지금 어떠냐면요, 우리 아들을 러시아로 보내고 싶어? 안 보내고 싶어? 안 보내고 싶은 거야. 이제 겨우 죽을 고비를 면했는데 어때?
이 인국이 수감됐었잖아요. 감옥 갔었던 일을 말합니다. 또 쟤까지 그 높이 드는 복판에 휘몰아 넣으면 어쩌려고. 어때요? 여기 높이 가긴 하지만 위험에 빠지기도 쉬운 거야. 왜냐? 우리 아내는 옛날 일 생각하는 거죠. 우리 친일파에서 높이 살았는데 죽을 뻔했잖아.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요. 호랑이도 굴에 가야 잡는 것입니다. 어때? 아들 러시아 가야 살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세상이 되든 할 대로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상황에 따라서 출세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어린 거 어떻게 노사까지 보내요. 중학교에도 못 가가지고 싸웠는데 대학생이 못 가 견딜다. 또 어디 앞길을 알겠어요. 괜한 소리. 제가 소련 바람을 쐬고 와야 소련에서 공부 좀 해야지 내게 허튼 소리 하는 놈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출신 계급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 있죠. 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찍소리를 못할 거다. 어디 보란 듯이 다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니까 진짜 아들을 위해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들이 이제 해가지고 좀 더 출세하길 바라는 거죠. 아들의 출발을 앞두고 걱정하는 마누라를 우격다짐 굴복시켜서 무마하고요. 그는 아들 유학을 관철했대요. 관철 동그라미 칩시다. 요거는 계속 이제 그 주장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을 기꺼이 이루는 거 이런 것들 말합니다. 혁명 유가족도 가기 힘든 구멍을 친일파 인국의 아들이 뚫었으니 어디 두고 보자. 혁명 유가족은 뭐냐면 북한에서 출신 계급 성분이 이제 좋은 사람들입니다. 혁명 일으킨 사람들. 근데 그 구멍은 뭐예요? 소련 유학 못 가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어디 한번 가보자 이런 거죠. 그는 만전히 기업을 토하며 혼자 중얼거리고는 희망의 미소를 현명한 미소를 풍겼어요. 그 다음에 사변이 쳐졌습니다. 사변 동그라미 칩시다. 이 사변은 뭘까? 이쪽에 11번이 6.25 전쟁을 말합니다. 왜? 뭐가 뭐지? 진짜 커요. 6.25 전쟁을 말합니다. 자, 사변이 터졌어요. 잘 있노라는 서신이 계속하여 왔지만 동란 후 후퇴할 때까지 소식은 두절된 대로였다고 합니다. 어때요? 서신이 그 유학간 아들로부터 왔는데 동란 후 후퇴할 때까지 1사 후퇴 때까지 소식이 어때요? 끊어져 버렸어.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생사를 알 수 없어요. 마누라의 죽음은 외아들을 사지로 보낸 것 같은 수심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대요. 아내가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이제 원인이 아들 걱정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 뭔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것도 원인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대요. 인구 박사는 신문 닥치키리 속에 채워진 글자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훑어 내려갔어요. 그러나 아들의 이름에 연관된 사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도. 이 자식은 무얼 꾸물꾸물 하느라고 이런 축에도 끼지 못한다. 사태를 판별하고 임기응변의 선수를 쓸 줄 알아야지. 맹추같이. 그러니까 어때요? 걱정도 되기는 한편 답답함도 좀 있는 거야. 멍청한 놈 하면서. 그는 신분을 포기해야 되는 대로 말아주었다. 개천에서 욕망을 안다는데 이건 제 애비만도 못한 자식이야. 개천에서 욕난다는 건 아시죠? 안 좋은 곳에서 이제 좋은 훌륭한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얘는 그랬다는 거 안 그랬다는 거. 못됐다는 거지. 나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혀를 칙칙 갈겼어요. 어쩌면 가족이 월남한 것조차 모르고 주저앉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어때? 우리가 1사 후퇴 때 남쪽으로 오게 됐잖아요. 근데 소식이 끊어졌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는 그쪽에도 소련이죠. 소련에도 그 소식이 가서 제게도 무원 쪽의 압력이 퍼져나갈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소련이고 여기가 미국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소련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왔죠. 근데 소련에서 우리가 좀 지간이 있었잖아. 근데 미국으로 갔다고 하면 어떻겠어? 잡아, 족쳐야지. 그죠? 거기 남아있는 걔가 압박이 들어갔을 텐데 어떻게 하고 있을려나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고지식한 놈이 아무래도 모자라. 그는 자동차에서 내리자 건강의 짐을 내뱉었어요. 독도우루입니다. 독도우루는 우리 닥터, 의사를 러시아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 의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겠소. 아들을 우리 조국 소련에 유학시키시오. 스탠포프의 목소리가 고막에와 부딪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들의 유학부터 아들의 생사를 모르게 될 때까지 과거를 회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위대가 치안대로 바뀐 다음 날이에요. 여기 표시해 봅시다. 다시 또 다른 과거로 가버립니다.
언제? 자해대가 치안대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해방 후에 소련군 입성 직후로 다시 갑니다. 해방 후 소련군 입성. 뭐로 갔었다? 현재로 갔었다? 과거로 갔었다? 통화로 가요. 자, 이인국 박사는 치안대에 어때요? 연행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인국은 치안대에 붙잡혀갔습니다. 왜 붙잡혀갔을까? 친일 때문에. 자,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그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무서워. 하반신이 저렸고 옆구리가 쑤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자기의 생애를 통한 가장 큰 고역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얘기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공포 속에 귀를 휘몰았습니다. 왜? 죽을 수도 있잖아. 자, 지나가고 지나오는 구두발 소리와 목덜미에 허물어지는 이제 욕설을 들으면서 꺾이듯이 축 늘어진 그의 머리는 들릴 줄을 몰랐어요. 시간만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짓눌렸던 생각들이 하나씩 꼬리를 치켜들기 시작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어디든지 다 숨거나 진작 나무로 도피했을 거야. 그러나 이 판국에 나를 감싸줄 사람이 어디 있나? 나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 왜냐 다 친일파야. 나랑 친했던 애들은. 의지할 만한 곳은 다 나와 같은 코스를 밟거나 나처럼 감옥에 끌려가거나 조만간 밟을 사람이 아닐까. 일본인 가장 믿었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난 지금 누구를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하면 되겠지? 계속 그래도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이 막연한 기대는 절박한 이 순간에도 그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리진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인민재판의 첫 번째에 걸리지 않은 것만 해도 끌려간 사람들의 행방을 전혀 알 길이 없다. 그러니까 처음 친일파를 잡아왔을 때는 그 사람들 행방 몰라.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래도 조금 있다가 끌려와가지고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결 처형을 다했다는 소문도 떠돌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죠. 사흘의 여유만 더 있었다면 나는 이미 이곳 우리 이북을 떴을지도 몰라요. 다 운명이다. 아니 그래도 무슨 수가 있겠지. 그게 복잡한 거야. 쪽발이 끈앞을 야 이 새끼야 라고 합니다. 쪽발이가 뭐냐면요 일본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끈앞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뒷시각거리 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제 친일파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고함 소리에 놀라서 이인국 박사는 흠칫 머리를 들었어요. 때도 못지않은 일본 병사 군복에 완장을 찬 젊은이가 쏘아보고 있었대요. 젊은이 우리 아십시다. 이 누구야? 춘석이랑 이제 결국 만나게 됩니다. 춘석이가 이제 치안대가 된 거예요. 자, 이인국 박사는 다시 쳐다보림도 없었어요. 모든 사태는 짐작되었습니다. 왜? 춘석이가 증언에서 끌려온 거예요. 이제 죽는구나. 그는 입속으로 내까지. 외놈의 밑바시. 외놈도 일본 사람 말하죠? 밑바시는 음식 찌꺼기래요. 그래서 이것도 친일파를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일본 군용화가 그의 옆구리를 뒤쳐요. 어디 죽어봐라 하면서 아주 막 때립니다. 그래서 등골 착 이렇게 막 맞으니까 비명지로 호풀어졌대요. 그는 현기증을 일으키고 몸을 막 거두지 못하고 한쪽으로 쓰러졌대요. 민족과 조국을 팔아먹은 개돼지 같은 놈아 넌 총살이야 총살 라고 얘기를 하죠. 어렴풋이 꿈속에서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어떤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대요. 시간은 얼마나 흘렀을까? 정신이 꽤 잃었었어요. 자기 앞자리에 부스럭거리는 감촉과 금속성이 부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어렴풋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노란 털이 엉성한 손목이 시계줄을 흐르고 있었어요. 자, 노란 털이 났대. 그러면은 우리 러시아인이야. 소련 병사입니다. 소련 병사. 소련 병사가 우리 이인국 그 시계줄 그거를 시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는 이제 반사적으로 앞자락에 시계주머니를 부둥켜쥐면서 손에 임자를 힘껏 쳐다봤어요. 그 눈동자 파란 중대에 그 소련 병사가 휘죽이 웃고 있었대요. 그는 두 손으로 힙을 향해서 감싸줬대요. 중요한 건가? 소중한 거. 약본스키. 약본스키는 일본인을 말하는 겁니다. 러시아 말로 일본인을 말해요. 병사의 눈동자는 점점 노기. 노자가 분노예요. 분노의 그 기세를 띄어갔대요. 아니 이것만은 뺏기고 싶지 않은 거야. 그들 대화는 서로 통하지 않는 대로 소나기와 눈동자의 대결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어요. 병사는 대팍한 손으로 이제 손을 뿌리치면서 시계를 채갔고요. 끊어지고 달랑 가버렸어요. 병사는 시계 가져가 버렸습니다. 죽음과 시계
그러니까 네 개의 시계는 엄청 분신 같은 존재거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의과대학 이거 졸업했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해주는 그런 거예요. 되게 중요한 존재죠. 그래서 이 시계를 빼앗기니까 죽음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토막난 푸념을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양쪽 팔목에 팔뚝 시계를 둘씩이나 차고도 만족이 안 가서 자기의 회중 시계, 그리고 작은 시계입니다. 요 안에 집어넣는 거까지 앗아가는 그 병정의 모습을 머릿속에 똑똑히 되새겨갈 뿐이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두 쪽에 다 있고 하나 또 훔쳤잖아요. 욕심이 아주 많은 거죠. 탐욕스러운 모습입니다. 감방 속은 빼곡히 찼습니다. 자, 지금 감방에 누구밖에 없겠어? 친일파밖에 없겠죠? 그만큼 친일파 처단이 많이 이루어지던 이제 사회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밑에 적어줄게요. 친일파 처단이 하던 사회적 배경. 이 부분에서 잘 드러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넘기면 일단 넘기고 하셔. 그러나 고참자와 신입자의 서열은 분명했어요. 왜냐? 오래 있던 사람은 좋은 자리 있고 신참은 더러운 데 있는 거야. 발포는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이래요.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이 지나자 맨 안쪽 똥통 위에 자리 잡았던 이인국 박사는 3분지 2의 지점으로 점차 승격됐대요. 그러니까 한 달 반 지났으니까 원래 똥통 제일 안 좋은 자리거든요. 신참의 자리에 있다가 점점 이제 승격됐어. 근데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었다 거기 표시할게요. 여기 나오긴 하겠지만 요 안에도 밀정이 있어요. 혹시 밀정 뭔지 알아? 간단히 말하면 스파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가 여기서 말 잘못하면요 이 사람이 듣고 있다가 뭐 고발한다거나 하면서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이 없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꽁충이 잡힐까봐 뭔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밀정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말 안 하는 겁니다. 범인 속에 섞여있는 감방 밀정. 범인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밑에 적어줄게요.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 속에 섞여있던 감방 밀정이 출감된 다음 날부터 불평만을 늘어놓던 축들이 굴려나가 반송장 죽어서 거의 들어왔대요. 거의 죽어서. 또 하루 이틀이 지나자 감방 속의 분위기는 여전히 불평과 음식 이야기로 소일되었대요. 되게 시간을 보냈어. 그러니까 이 밀정이 이제 듣고 있다가 안 좋은 소리 하는 애들은 어때? 고발하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인국 박사는 자기의 죄상이라는 것을 폭로하기도 싫었지만, 친일 행위를 폭로하기도 싫었지만, 예전에 고등계 형제들에게 실컷 얻어들인 지식이 약이 되어서 함구령은 뭐냐면 말 안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이 지상 명령이라는 신념을 일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말 잘못했다가 이거 누가 듣고서 얘기하면은 그거 어때? 바로 내 죄가 되는 버리는 거예요. 그는 간밤에 출감한 학생이 내던지고 간 노어 회화책을 첫 장부터 곰곰이 뒤지고 있을 뿐이었대요. 노어 회화책을 곰곰이 뒤지고 있었다 거기 표시합시다. 어때? 그 와중에서도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노어 공부하면서. 자, 등골이 쏘고 이제 옆구리에 덜렸다. 그래서 고질이 되는가? 아주 고질병, 아주 악질병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없지는 않았대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사뭇 내려가고 있었대요. 지금 보시면 우리 8월쯤이었잖아요. 광복이 되게 무더운 여름 말쯤이었으니까 시간이 꽤 지나간 겁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아무리 체념한다면서도 초조감을 막을 길은 없었어요. 노어책을 읽으면서도 그의 청각은 늘 감방 속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청각은 감방 속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았다 거기 표시할게요. 이 이인국 같은 경우 어때요? 변화를 계속 살피는 겁니다. 변화를 왜 살펴? 이 변화가 나타나면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내가 뭔가 기회 잡아서 높아줘야지. 이 상황 탈출해야지. 그들이 예측하는 식대로 중형 아주 무거운 형벌로 이제 처치른다면 내 죄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가 그 죄가 크다는 걸 알고 있어. 모르는 게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을 뿐이지 내가 큰 일을 저질렀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양국조합의 쌀을 몰래 팔아먹은 거 이거 7년. 그리고 양민을 상대로 보복대회에 동원했던 거. 그러니까 노동에 이제 강제로 징병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동원했던 거 10년. 감정적인 직결이 아니라 법에 의한 처단이라고 말하지 마. 그러니까 이거 감정적인 거 아니야. 이거 법대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 난립 한국에 법이고 뭐고 있을까? 감정대로 하겠지. 막 죽여버리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에만 거슬리면 총살이 팔린대.
내 죄가 이렇게 크다는 거 알고 있어요. 친일파, 민족 반역자, 반일투사 치료 거부, 일제의 간첩 폐기 이런 것을 다 한 거야. 이거 너무도 어마어마한 죄상이다. 취조할 때 나열하던 그대로 한다면 고작해야 무기징역, 어쩌면 사형감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걱정이 큰 거지. 그는 방 안을 둘러보며 숨을 내쉬었어요. 처마 밑에 바싹 달라붙은 환기창에서 들이비치던 손수건만한 이제 햇살이 참대자처럼 길어졌다가 시로리만큼 가늘게 떨리며 사라졌습니다. 그 창살을 거쳐 아득히 보이는 가을 하늘이 잊었던 지난 일을 한 덩어리로 얽어 휘몰아쳐 오곤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가을 햇살도 들어오고 하는데 어때? 그거 생각하면은 가슴이 막 찌릿했대요. 그러면서 밖의 세계와는 영원히 단절이다 하면서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난 여기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감이니까 못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거죠. 자, 그는 눈을 감았다. 마누라, 아들, 딸, 해숙이 누구누구 그러다가 외과계의 원로 이인국 박사까지. 누구야? 내 지위까지. 나 그렇게 높은 사람이었는데 목구멍이 타는 것 같이 꽉 막혔어요. 그는 헛기침을 하고 침을 삼켰습니다. 어쩐단 말인가? 식민지 백성이 별 수 있었어?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이었는데 당연하게도 그 나라 말 따라야지. 합리화하는 겁니다. 날고틴들 소용이 있었느냐 말이냐. 어느 놈은 일본 놈한테 아첨 안 했어? 아첨하는 사람 없어. 주는 떡을 안 먹은 놈이 바보지. 다 그놈이 그놈이었지. 다 했다. 나 죄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국 박사는 자기 변명을 합리화하고 나면 가슴이 좀 후련해왔어요. 거기다 어저께의 최종 취조 장면, 이제 최종 판결이 있을 거예요. 그 최종 취조 장면에서 얻은 소련 고문관의 표정은 그에게 일로 아주 작은 희망을 던져주는 거였대요. 물론 그것이 억지에 자기를 위로하는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아마 스텐코프 소자라고 했지. 그러니까 스텐코프 소자를 그때 만난 거예요. 근데 얘를 보니까 좀 희망이 생겨. 왜냐? 그 호프리 장교 직업이 의사라고 했을 때 복도 의사라고 고개를 기웃거리던 순간에 그 표정, 그것은 무슨 기적의 예시 같기만 했대요. 왜냐? 요 의사네 뭔가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표정을 보니까 나 살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뭔가 기적같이 느껴졌대요. 자, 그래서 이국 박사는 여기서부터 볼 건데 잠깐 쉬었다가 이 친구들 한번 봐주는 걸로 할게요. 하고 있는